Good evening, Professor Brian Dees. I'm very pleased 네, 안녕하세요. to 브라이언 디스 교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I think you are late in the evening. 지금 늦은 저녁 시간이시죠? 이제 저녁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제 막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 국가적인 의제인 기후 변화와 연방 예산과 같은 사안을 다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의 핵심 멤버로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2009년에 자동차 산업 구제금융과 관련해서 브라이언 디스 교수님께서 기여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마이크 프로먼 님과 그리고 로니 컬크 대사님과 함께 협력을 하였습니다. 당시 USTR이셨는데요. 함께 협상을 진행을 하였고 마침내 한미 FTA의 자동차 부문을 재작성을 하였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였는데요. 그때는 이미 합의된 문안을 도출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 시절에 도출하고 제출을 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저희가 비록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은 저희가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종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의 청중께서는 박사님의 통찰과 고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특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라는 주제에 대해 고견 나눠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관점이시겠죠.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는데요. 바로 세계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계화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서 분야에 관계없이 민간, 공공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저도 세계화 시대에 많은 FTA를 많은 교역국가와 함께 조율하고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는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부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화라든지 지구촌이라는 단어는 옛날 옛적에나 통용되던 말이 된 듯합니다. 요즘은 더 이상 세계 어떤 지도자도 경쟁적인 자유화라든지 혹은 추가적인 개방을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을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끝난 것인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네, 먼저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여기는 저녁이지만 또 아침 인사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저희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해 왔다는 데에도 공감합니다. 특히 저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뜻깊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를 하여서 양국 간의 상호 방위와 경제 협력을 기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지난 70년 동안 있었지만 여러 측면에서 저희 한미 동맹도 함께 진화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양국 간의 협력과 동맹 사례로 인류 역사에 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대화가 더욱더 시의적절하겠습니다. 세계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는 현재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의 체제 변화, 경제 정책과 접근법에 대한 이 체계적인 변화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거의 30년 동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저희가 시장 개방과 통합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를 벗어나서 파편화와 회복력으로 정의되는 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수십 년 동안 무역과 투자 자유화가 이루어졌고 또 기술 발전과 민주화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경제가 어떤 정책을 능가하는 경제 자연 법칙이 있어서 자유화나 세계화만이 유일한 방향이다라고 느껴질 법한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어서 글로벌 경제 체제가 더욱더 파편화가 되었고 새로운 질서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체제 변화의 초기 단계에는 정확하게 앞으로의 방향이 어떤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지정학적인 고려사항이 국내외 그 경제 의제에서 대단한 지배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더욱더 큰 중요성이 상호 투자와 동맹을 서로 지정학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는 동향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렌드 쇼어링하는 개념, 지정학적인 목표를 공유하는 우방과 동맹국 간의 개방성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개념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계화가 끝났다고 이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화는 팩트이자 저희가 맞이한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통합의 속도와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세계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지요. 이 세계화가 종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중 교역 규모를 보면은 작년에 명목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물론 그 구성이 달라지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제적인 협력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와는 다른 목표와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양자 다자간 관계의 새로운 도전과제가 부상할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경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보자면 이 경제 성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장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파이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성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IMF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은 아마 10년 내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많은 통계 수치에서도 세계 교역량이나 교역 규모가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저희가 서서히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절뚝거리면서 여기저기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세계화가 끝나서인지 아니면 저희가 아직까지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이제 인류 전체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지 않아서인지 이제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찬가지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가 파편화의 방향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 보면은 이탈,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런 예시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선은 미국이 대응을 하기 시작했죠. 중국의 불공정한 그런 관행과 이렇게 규칙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일종의 맞대응이 이 두 거대 경제국 간에 이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디커플링이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탈동조화, 디커플링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리스크 제거, 디리스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상당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중 이 두 거대 경제 대국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을 짚어보는 맥락으로서 이제 글로벌 성장이라는 그 말씀하신 배경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그 성장 환경 자체가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이 세계 경제가 대규모의 전례 없는 충격을 연이어 겪었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여러 차례의 충격파가 이어졌죠.
이러한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더욱더 악화가 되었고 에너지, 식량 그리고 기타 원자재 공급에 상당한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의 여파가 아직도 세계 경제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가장 주요한 취약점은 말씀하신 질문대로 중국 내부의 목표 성장률과 그리고 저희의 성장 전망치 모두를 하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 IMF가 글로벌 성장률 추정치를 소폭 상승 조정했습니다만 여전히 지난 10년에 비해서는 대단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 경제 성장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역학관계를 읽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결국 미중 관계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디커플링인지 디리스킹인지 아니면 아예 뭔가 다른 것인지 고심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그리고 제가 모셨던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집중적이고 또 공정하게 경쟁하기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 관리되고 규율된 경쟁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겠죠. 중국의 성장을 제약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달성하자라는 것이 목표이죠. 저는 이러한 기조가 대단히 건전하고 또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사이에서는 상당한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객관적으로 이 디커플링 자체가 특히 미국과 중국 경제의 디커플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디커플링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니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국 간의 상호 교육 규모가 최고치인 것에서부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이 반영이 된 것이죠. 상부 교육이 줄어들고 서비스 교육이 늘어나서 양국 경제 사이의 역학관계가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의 차이는 이 목표와 목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디커플링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디커플링을 하고 서로 벽으로 사이를 가로막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된 목표이지요. 대신에 불공정한 경쟁이나 불공정 관행 혹은 이런 거래 관행들을 잘 식별을 하여서 이것을 직접적이고 또 강력하게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우려가 있는 영역을 반드시 식별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영역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신중하게 그 범주를 좁게 정의를 하고 이러한 요소에 대단히 정교한 방식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은 작은 마당을 정의를 하고 그 둘레에 높은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국가안보 사안이라면 예외적으로 간주를 하여서 좁은 마당을 설계하고 높은 울타리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디리스킹의 구조,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활발한 경쟁을 추구하는 것에 리스크 자체가 없는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은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또 가차 없이 양국 경제를 디커플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 중국의 관행들을 그대로 용인하면서 불공정하게 규칙을 왜곡하고 미국 내의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은 또 용납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중간에 중도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도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대중관계에서 그러한데요. 특히 대단히 일방적이고 또 거친 무역 정책이나 무역 저치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상품과 그리고 한국의 서비스에 대해서 중국 시장 내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좀 더 주의 어린, 그러니까 우려 어린 시각으로 이 중국과 중국 경제를 접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중국이 미국의 안보 또는 미국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소와 그 이유가 무엇일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의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불공정 관행이 그냥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삶에,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의 생계와 일자리 기회에 또 타격을 미치는 것을 또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미 느꼈을 법한 그런 이제 심정을 미국에서도 매우 실질적으로 통렬하게 느껴오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의 그 특정 기술을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요. 미국이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적 자금을 투자를 하여서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 기술이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중국이 해당 부문을 장악하려는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미국은 이제 해당 산업에서 경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가 입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태양광 그리고 이제 상위 부품으로 이런 태양광 제조에 들어가는 부품 산업들이 그 예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커크 대사님과 마이크 프로먼과 함께 일하셨던 그 시기인데요. 미국은 그 납세자 혈세를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여서 태양광 기술과 배터리 기술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년에 걸쳐서 관련 비용을 끌어내리는 데 기여했죠. 그런데 이 기술은 미국을 떠나버렸습니다. 해당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매우 노골적인 전략으로 인해서 이런 그 피해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한 전략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그 미국 경제와 또 회복력을 갖춘 성장에 위협이 됩니다. 국가안보 측면에 대한 질문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불공정한 이제 경제 관행이나 경쟁 관행을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을 이제 국가 안보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 국가 안보 문제라는 것은 자국민이나 동맹국의 군사적인 위험을 가하는 것인 것으로 협의로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국가 안보 위협도 실제로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 훨씬 더 그 범주가 좁다라는 것이죠. 이제 가장 두드러진 예시는 이제 첨단 마이크로 전자 장비나 아니면 반도체 산업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제 몇 안 되는 아주 제한된 영역을 규정을 해서 특히 이제 첨단 반도체 칩 등이 군사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응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이런 해당 칩의 제조를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을 하면서 또 중국의 접근은 차단하는 이런 촉진과 차단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다자 간의 접근과 파트너가 요구되는 그런 과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또 경계 태세를 갖추고 이 적용 범위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마당이 이제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잡초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마당 너머로 자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런 작은 마당이 거침없이 커지는 그런 시기에 대응을 하면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을 지향하지만 이 경쟁이 의도치 않게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박사님, 이제 그 실물 경제와 관련된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억제법부터 다루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IRA가 한국 내에서도 특히 이제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와 반도체가 한국 산업과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IRA의 핵심적인 그 컨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투자를 유치를 하여서 미국 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법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IRA가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실질적인 효과로서 이 법이
어떤 그 효과를 미국 경제에 가져왔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지금이기 때문에 질문에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통계 수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T에서 최근에 분석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현재 그 펠로우로 제가 MIT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경제에는 2,130억 달러의 청정 기술 관련 투자가 있었습니다. 이 2,130억 달러라는 것은 그 1년 전보다 37% 증가한 수치이고요. 5년 전보다는 16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압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배터리와 배터리 제조업체이고요. 2차 전지, 태양광 설비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고속 성장하고는 있으나 소규모라 베이스 효과가 있는 최신 기술인 탄소 포집이나 수소가 그를 잇고 있죠. 따라서 미국 내에서 그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GDP 데이터도 민간 고정 투자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건설과 제조업에서 이제 해당 영역이 거의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질 수치여서 인플레이션 조정을 이미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은 미국 내에서 실제로 그 효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는 미국이 이런 투자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이런 효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고요. 미국에서 필요한 규모와 범위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의문이 있습니다. 허가와 부지 선정이라든지 프로젝트 완공 더욱더 이제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둘째로는 필요한 기술을 갖춘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과제입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청정에너지 공급망과 관련된 첨단 부품에서도 이 인력 확보, 인력 교육에 대한 과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외국인 투자를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기회를 더욱더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 한국이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데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2,130억 달러 가운데 약 30%가 한국 기업이나 혹은 이제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간의 조인트 벤처에서 발표한 투자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신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SK나 현대, 큐셀, 하나큐셀 등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왔고 이미 이 순간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고 미국 내에서 이제 투자를 통해서 대규모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 기업들은 또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 경제에서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미국 내에서 2위의 전기차 제조업체이고요. 큐셀은 미국의 가정용과 상업용 배터리 공급 업체에서 1위의 위치를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또 보이고 있는 모습이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거대한 기회를 10분 활용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대답을 드리자면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경제 효과는 저희가 기대했던 가장 낙관적인 수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큰 기회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추진력을 발휘하여서 이런 투자의 효과가 좀 더 이제 경제적인 생산량이나 청정에너지 측면에서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간단하게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예전에는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습니다. 25%의 한국 수출이 중국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율이 계속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대중무역이 흑자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전이 되어서 현재 대중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그 이유를 적어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은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중국 시장에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나 고도화된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중국도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또 의도적으로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려고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 그 메커니즘이 모종의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IRA법의 또 다른 측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산업 정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에 미국은 언제나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사실 한국은 과거에 대단히 진지한 협상 등을 통해서 보조금이나 아니면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미국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보여왔고 그 당시에 미국이 이런 관행에 대해서 301조 보복 등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산업 정책이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가가 자체적인 산업 정책이 있고 또 보조금을 이런 정책의 대단히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제 환경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하시기에 이런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나 아니면 자국 내에서의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이 이 공정한 경쟁을 전 세계 모든 교육국에게 보장한다는 것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위험에 대해서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잠재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도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간략하게 미국의 좀 오래전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맥락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더 긴 기간으로 과거의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미국도 거의 언제나 어떤 형태의 산업 정책이나 산업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국 초기에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장관 시절이나 아니면은 남북전쟁 이후 국가 재건기에도 그랬고 2차 대전 발발 후에서부터 냉전으로 치닫는 시기에 더욱더 그 경향이 또 뚜렷하기도 했습니다. 맨하튼 프로젝트나 고속도로 건설이나 아니면은 달 착륙 프로젝트 등도 다 마찬가지죠. 결국 집중적인 노력으로 산업의 역량을 키워서 수많은 무수한 혜택을 미국 경제와 또 나아가 세계 경제를 위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은 늘 존재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개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승자와 패자를 결정할 수 없고 보조금이 결국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다라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역사나 한국이나 다른 국가의 그런 경험을 보았을 때는 이런 산업 정책이 효과적이고 신중하게 수행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잠재적인 그 문제점들과 허점들은 잘 피해 가야만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주 분명하고 투명하게 주요 무역국과 동맹국에게는 이 보조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뚜렷하게 정의된 체계 없이 좀 불투명하게 그 회색지대로 보조금 제도처럼 운영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 등에서 미국이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을
기반을 보조금으로 이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해당 분야의 민간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삼성, TSMC, 인텔 정도의 소수의 몇몇 기업들 뿐입니다. 이럴 때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여러 국가들을 넘나들면서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에 경쟁을 붙이고 또 악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 동맹국 등이 이제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접근법에서의 투명성을 최대한으로 제고를 하면서 이런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는 데도 힘써야 합니다. 네, 작별 인사를 드리기 전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저녁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무역 관계가 중국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대중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은 개방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은 우리 경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이 시장을 글로벌 시장에 개방한 것은 너무나 좋은 기회와 계기를 마련해 주어서 세계 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한국의 성장, 경제 성장에 좋은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는 이제 이자율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미국의 이자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대단히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 부양이 필요할 때도 손발이 좀 묶여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고용률 높고 그리고 아주 견조한 소비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고금리를 중단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시작을 하여서 글로벌 경제를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사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오래 이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까요? 멈추거나 바뀔까요? 네, 지적하신 대로 미국 경제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맞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국 소비자들의 회복력이고요. 또 노동시장의 회복력입니다. 역사상 높은 수준의 높은 일자리 증가율 그리고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과 근원 인플레이션, 식품과 에너지와 같은 변동성의 큰 요소를 제거한 근원 인플레이션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회복력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까지 과거에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공급 제약과 관련된 이슈가 서서히 이제 해소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해소가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분명히 공급망이라든지 아니면 공급 차질 부문에서의 진전이 뚜렷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노동 공급 측면입니다. 작년 미국에 중요하게 노동시장의 진입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구직을 하고 또 성공적으로 채용된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여성이라든지 또 합법 입법자 등의 노동시장 유입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과거에 적체 현상이 있었던 이제 노동시장이 개선이 되면서 좀 더 이 미국 경제의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위에서 조금 더 금리 인상 캠페인에서 이제 물러나서 좀 더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가 좀 더 양방의 그 성격을 띠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는 현명하고 신중하게 이제 해야 할 일은 이게 다음의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라는 수단을 사용을 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영향력을 실물 경제에서 좀 발휘해 보겠다. 라는 접근법을 펼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제 시스템 내에 그 효과가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했는지 여부를 매우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중한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연준이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 파월 의장님께서도 좀 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셨는데요.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전환한다라는 그런 징후를 좀 내보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인내심과 같은 이제 단어가 더 자주 언급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방향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여전히 그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그 하방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들을 잘 조율하기 위해서 연준은 계속해서 경계를 유지를 할 것이고요. 또 미국의 경제 역학관계를 보았을 때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연착륙이 보다 분명하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많은 이제 한국계 청중들께서 그 교수님의 여러 주제에 대한 그 통찰을 듣고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 분들이나 청중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네,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가지 최고의 기억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백악관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두 가지 기억입니다. 첫 번째는 잠깐 유명세를 탔던 순간인데요. BTS가 백악관을 방문을 하여서 같은 날 이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브리핑룸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동안이긴 했지만 유명세를 탔고 제 10살짜리 딸이 제 평소보다 저를 더 멋지다고 생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양국 경제 그리고 양국 국민들 간의 이제 따뜻함과 그 관계의 깊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요. 예전에 SK 그룹의 고위급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SK 그 회장님도 이제 백악관에 방문을 하셔서 저희가 대접을 하였는데요. 근데 때마침 그날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웨스트윙의 그 루즈벨트 룸에 회의를 했는데 그때 그 바이든 대통령은 화상으로 이제 건너편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팅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백악관의 로즈 가든으로 모시고 나가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저쪽 그 관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층 발코니에 나오셔서 물론 거리가 있긴 했지만 손도 흔들어 주시고 이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만큼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저희 양국의 국민 그리고 정부 경제에 이제 한미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지난 70년간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이보다 더 성공적이고 또 역동적인 관계는 볼 수 없었을 듯합니다. 안보와 공동의 가치 핵심 기반을 두고 이제는 경제적 우선순위를 공유하는 관계로 진화하였습니다. 양국의 기업과 혁신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청정에너지 보급이나 아니면 큰 기회를 의료나 기술 분야에서도 함께 개척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이제 기조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계에 많은 도전과 위험이 이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화가 이런 이제 한미 간의 파트너십을 닮은 모습으로 진정 가능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큰 희망을 품게 됩니다. 저는 이런 방향이 향후 70년에 계속 이어지면서 양국이 구축한 동맹을 더욱더 널리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